한국에 모든 걸 맡기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짧은 한마디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1위 공룡 기업들조차 1600조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왜 세계 1등들을 내쫓고 전용기까지 띄워 이 나라에만 매달렸을까요? 석유도 없고 자본도 없던 나라. 하지만 전쟁터의 총성 속에서 모든 국가의 깃발이 내려갈 때 유일하게 현장을 지키며 자재 공장을 세우고 약속을 이행한 나라. 단순한 건설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된 대한민국.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유일한 파트너는 한국뿐이다. 사우디의 확신이 어떻게 1600조 원의 판을 뒤집었는지 그 경이로운 역전의 줄거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뮌헨 공과대학교 건설경영학과 교수 프리드리히입니다. 35년 동안 메가 프로젝트만 파고든 사람이죠.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0석 대강의실이 만석이었고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 스크린에 뜬 제목을 읽는 학생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30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 4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유럽과 중동의 정부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모든 연구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었죠. 규모와 가격 경쟁력이 메가 프로젝트의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학문적 생명을 걸고 입증해온 명제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앞줄 왼편에 노트북을 열어둔 동양인 남학생이 보였죠. 리웨이라는 중국인 석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검색창을 띄워놓고 있더군요. 그 옆으로 두 자리 건너 소피 뒤발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의 이 학생은 늘 팔짱을 끼고 미소 없는 얼굴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유명했죠. 뒷줄 중간쯤에는 올리버 캠벨이 종이컵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 학생은 편견 없이 데이터만 따라가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늘 고개를 갸웃거리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제 35년 연구의 결론을 먼저 공유한 뒤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다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교수가 자기 논문을 부정하겠다니 그것도 자진해서요. 이런 일은 학계에서 흔치 않았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채웠고 그 아래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6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약 4,800억 유로, 그러니까 대략 5,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비전 2030은 독일이 2년 넘게 국가 살림을 올인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규모라고요. 네옴시티에만 5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이 170km의 직선 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이죠. 뉴무라바에는 70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인구 40만 명이 거주할 완전히 새로운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마다 위성사진과 조감도를 띄우며 이 프로젝트들의 물리적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이 160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세계 1위 건설사가 쫓겨났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싼 건설사가 퇴출당했습니다. 제 논문 30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강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리웨이의 타이핑 소리가 빨라졌고 노트북 화면에 무언가를 급하게 검색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는 팔짱을 낀 자세 그대로였지만 시선만큼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올리버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 학생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쫓겨났고 누가 그 자리를 채웠는가? 저는 일부러 답을 밀었습니다. 35년간 저는 크고 싸면 이긴다고 가르쳐왔다고, 그것이 제 학문의 근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실에서 그 확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친 이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강의실 뒤편 시계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90분짜리 강의였지만 오늘만큼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하나의 문장을 스크린에 띄웠죠.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 학생들이 일제히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고 어떤 학생은 입술을 다물며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렸죠. 저는 마우스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200명의 호기심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 그 정점에서 이름을 내놓아야 파급력이 극대화되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 말에 분노할 것이고 일부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며 일부는 아마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리웨이가 노트북 너머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듯했죠. 소피의 무표정은 여전했지만 팔짱을 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만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입꼬리를 올렸는데 마치 이건 재미있어지겠는데 라고 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200개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죠. 제 심장은 분명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의 흥망성쇠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믿어온 세계관이 부서지는 이야기였고 동시에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관이 세워지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가 떴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붉은 점 수십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이 비전 2030에 포함된 메가 프로젝트의 위치를 나타냈죠. 네옴, 더라인, 뉴무라바, 킹살만 국제공항, 홍해 관광 프로젝트,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 이 모든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달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매출 기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1위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크기가 무기인 시대에 가장 큰 무기를 가진 자가 패배한 것이라고요. 이건 스포츠로 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지역대회 예선에서 실격당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곧 그 웃음은 사라졌죠. 제 표정이 진지했으니까요. 규모와 가격이 전부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제 논문이 맞다면 세계 1위는 퇴출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논문을 배신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멈추고 강의실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200명의 학생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배신의 전말을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다고요. 제 가설이 어디서부터 금이 갔는지 그리고 그 금을 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리웨이의 타이핑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소피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저에게로 옮겨졌죠. 올리버가 빈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1600조 원짜리 배신. 그 이야기의 첫 장이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크린에 사진 4장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외벽을 따라 갈라진 균열이었죠. 입주 전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살지 않은 건물의 콘크리트가 이미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장면이었죠. 방수 처리가 통째로 무너진 흔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 적재된 자재 포장지를 클로즈업한 것이었는데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표였죠. 예정 완공일과 실제 진행률 사이의 격차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간극은 처참했습니다. 중국 건축공정공사. 매출 387조 원, 수주 잔액 754조 원의 공룡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남긴 성적표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죠. 벽 균열은 콘크리트 배합비 관리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사우디의 낮 기온은 50도를 넘기는데 이 온도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죠. 방수 붕괴는 자재 선정과 시공감리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고 유통기한 지난 자재는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을 포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공기 지연은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였죠. 리웨이의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무언가를 급하게 검색하고 있는 것이 보였죠. 반박할 자료를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뉴스 기사를 더 띄웠죠. 중국 건축공정공사의 한국 지사가 12년 만에 폐업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었죠. 세계 1위라는 간판이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 회사가 시공한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규모의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387조 원의 매출이 벽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요. 754조 원의 수주 잔액이 방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질문 하나가 떴죠. 그래서 사우디가 택한 대안은 200석의 시선이 스크린 한 점에 모였습니다. 저는 클릭 한 번으로 답을 꺼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네 글자가 나타났죠. 대한민국.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몇몇 학생은 옆 사람을 돌아보았고 몇몇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예상 밖의 이름이었던 거죠. 리웨이의 손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명하기도 전에 이미 말을 시작하고 있더군요. 교수님, 중국 건축공정공사 매출이 387조라고 하셨는데 한국 건설사를 전부 합쳐도 이 숫자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수치를 보여주며 사우디가 규모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교수님, 논문이 증명하는 바로 그 원칙에 따르면 한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리웨이가 제 가설을 제 앞에서 무기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규모가 전부라는 논리 크고 싸면 이긴다는 제35년의 결론을 리웨이가 자국의 방패로 삼고 있었죠. 자국 건설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열정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패의 원래 주인이 지금 방패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한국이냐고 반문했죠. K-팝 말고 건설도 하느냐는 투였습니다. 소피의 말투에는 늘 날이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칼날 아래 순수한 의아함이 깔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건설 명가들, 빈치나 부이그, 호우티프가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이 소피의 건설 산업지도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올리버만 달랐습니다. 빈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갸웃하더니 근데 왜 바꿨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리웨이처럼 반발하지도 소피처럼 비꼬지도 않았죠.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나라를 사우디가 택한 이유, 그 빈칸이 올리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 학생의 반응을 확인한 뒤 슬라이드 2장을 연달아 넘겼습니다. 리웨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짊어진 핸디캡 두 가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세계 원유 수입국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죠. 국내 소비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한국의 에너지 생명줄이었던 셈이죠. 발주처가 시공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구조.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더 강렬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를 띄웠죠. 67달러.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9달러였으니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60년 전의 일이었죠.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리웨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데이터가 자신의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 논문이 맞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규모가 전부라고요. 한국은 규모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죠. 원유도 없고 60년 전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으며 건설사 전체를 합쳐도 중국 건축공정공사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리웨이의 반박은 정확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이 없었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리웨이의 말이 전부 맞다고요. 숫자도 맞고 논리도 맞다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숫자와 논리를 무시했습니다. 세계 1위를 퇴출하고 한국을 택한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한국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숫자가 불리한 쪽을 택했느냐는 것이라고요. 무엇이 387조 원의 규모를 이겼느냐는 것이라고요. 리웨이의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소피의 시선이 스크린에서 저에게로 옮겨졌죠. 올리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등을 의자 뒤에 기댔습니다. 강의실 200명 전부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슬라이드 없이 학생들의 눈만 바라보며 말했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 겹씩 벗겨보겠다고요. 한국이 중동이라는 전장에서 마주한 조건들, 그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부터 먼저 꺼내놓겠다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위성 사진이 떴죠.
지표면이 하얗게 달아오른 열화상 이미지였습니다. 온도계 수치가 사진 한쪽에 박혀 있었는데 섭씨 5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 온도가 건설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요. 콘크리트는 온도에 극도로 민감한 소재입니다. 타설 후 양생 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낮에 53도까지 치솟았다가 밤이면 영하 가까이 급냉하는 사우디의 기온은 콘크리트를 다루는 엔지니어에게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배합비를 시간대별로 조절해야 했고 양생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했으며 자재 보관 자체에도 항온 시스템이 필수였죠. 이전에 보여드린 균열 사진, 그 균열이 바로 이 기후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올리버가 고개를 갸웃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모든 외국 기업에게 동일하게 불리한 것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래서 다음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노선도였습니다. 저는 이 지도가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건설 수주를 정치와 금융과 묶어서 패키지로 제안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죠. 도로를 지어줄 테니 자원 채굴권을 달라, 항만을 건설할 테니 장기 임대권을 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건설사 뒤에 국가가 서 있었고 그 국가 뒤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이 서 있었죠. 한국은 이런 패키지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력 하나만 들고 나가야 하는 맨몸 승부였죠. 리웨이가 이 슬라이드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1대1로는 리웨이에게도 자부심의 원천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되돌렸죠.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처음 발을 디뎠던 시절이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장비라고는 삽과 곡괭이가 전부인 남자들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죠. 크레인도 없었고 믹서 트럭도 없었습니다. 기술 매뉴얼조차 번역본이 없어서 일본어 교재를 베끼며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건설의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가장 목소리를 낮춘 대목이었습니다.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 위로 포탄이 날아들었죠. 12명이 죽었습니다. 4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침묵을 놔두었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14년 이라크.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가 바그다드를 위협하고 있었죠. 모술이 함락되었고 칼리프 국가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바그다드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십 킬로미터로 좁혀졌습니다. 주재국 대사관들이 철수 권고를 내렸고 외국 기업들은 장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화면에 당시 뉴스 헤드라인 여러 개를 나열했죠. 모든 기업이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웨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리웨이, 당신 말대로라면 이 조건에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리웨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사우디 품질 문제는 서방 언론의 과장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적어도 공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국 기업을 향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는 듯했죠. 그런데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하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죠. 올리버가 강의 도중에 직접 검색한 자료였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품질 미달 업체를 퇴출했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공기 지연도 사우디 주택부 공식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올리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리웨이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죠.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지만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방 언론의 편향이라는 방패가 사우디 정부 공식 보고서 앞에서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죠. 하지만 리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턱을 살짝 치켜들며 화면을 노려보았는데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소피는 양쪽의 공방을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죠. 어느 쪽이든 한국이 유리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요. 소피다운 결론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조건만 따지면 한국에게 유리한 변수는 정말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50도의 기후, 정치와 금융을 묶은 중국의 패키지 전략, 장비도 기술도 없던 출발점, 전쟁터에서 죽어간 노동자들, 그리고 IS의 위협까지. 이 5가지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국이 중동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요. 전쟁이 터지면 도망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포탄이 날아오는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테러 조직이 수도를 위협하는 나라에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합리적 판단은 철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고요. 합리적 판단은 철수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나라가 하나 있었다고요. 리웨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소피의 팔짱이 미세하게 조여졌죠. 올리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제 가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자 화면에 이라크 지도가 떴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25km 지점에 붉은 핀이 하나 꽂혀 있었죠. 비스마야.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2012년 한화건설이 이곳에서 101억 달러짜리 계약에 서명했다고요. 한국 원화로 약 14조 7천억 원. 학생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10만 가구, 입주 예정 인구 60만 명. 사막 허벌판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죠.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정수장, 전기 배전망, 학교, 병원, 경찰서, 관공서까지 포함된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윈헨 외곽에 위성도시 하나를 새로 짓는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죠. 그것도 인프라가 전무한 사막 한가운데서요.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몇 동 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2014년이 왔습니다. 저는 앞서 보여준 IS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다시 한 장 띄웠습니다. 모술 함락 칼리프 선포, 바그다드 위협. 비스마야는 바그다드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었죠. IS의 전선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건설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각국 대사관이 철수 권고를 내렸고 외국 기업들이 장비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화면에 당시 이라크에 진출해 있던 외국 건설사 목록을 띄운 뒤 하나씩 붉은 줄로 지워나갔습니다. 미국 기업, 줄. 유럽 기업, 줄.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전부 줄이 그어졌죠. 저는 리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웨이, 당시 이라크에 있던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웨이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타이핑을 하지 않았죠. 검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웨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200명이 리웨이의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리웨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죠. 사막 한가운데 수십 개의 깃발이 계양대에 걸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국적 건설 현장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같은 장소에 2014년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계양대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깃발이 내려간 자리에 빈 줄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모든 깃발이 내려갔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의 정적이 무거웠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리웨이, 중국 기업들의 깃발도 그때 내려갔다고요. 리웨이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의 편향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반박하던 리웨이가 올리버의 팩트체크에 한 번 금이 간 뒤 지금 두 번째 균열을 맞고 있었죠. 자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편향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올리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387조 원 매출의 기업이 떠나고 그보다 훨씬 작은 한국 기업이 남았다면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규모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요. 올리버는 제 가설의 첫 번째 금을 그었습니다.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꺼내지 못한 문장이기도 했죠.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감동적이지만 이건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고요. 체계적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피는 늘 그랬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분석의 칼날을 먼저 꺼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피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한 건의 사례가 구조적 우위를 증명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소피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화건설이 IS 위협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했죠. 자재 공급이 끊겼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 외국에서 들여오던 시멘트와 철근과 배관 자재가 전부 막혔죠. 보통이라면 이 시점에서 공사가 멈춥니다. 자재가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화건설은 현장 반경 안에 자재 공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시멘트 공장, 벽돌 공장, 창호 공장, 배관 자재 공장까지. 공장이 17개였습니다. 자급자족 체제를 사막 한가운데 구축한 거죠. 저는 이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17개라고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재가 끊긴 상황에서 철수하는 대신 공장을 17개 세웠다고요. 이것은 용기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조직적 역량이었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인프라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팔짱이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다가 다시 조여졌죠. 올리버만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제 논문에 전쟁 리스크라는 변수는 있었다고요. 프로젝트의 리스크 매트릭스에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항목을 넣고 그것이 비용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모델링해 왔다고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약속을 지키는 변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변수, 자재가 끊기면 공장을 직접 짓는다는 변수, 이런 것은 제 모델에 빠져 있었다고요. 제가 35년간 만들어온 수식에는 신뢰라는 항이 없었던 겁니다. 올리버가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비어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소피는 메모장을 꺼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리웨이는 노트북 화면 위에 양손을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마야는 현재 10만 명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어진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며 소피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한 건의 사례인지 체계적 경쟁력인지는 다음 이야기를 들은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요. 소피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확인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소피의 질문이 아직 강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는 말. 체계적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준비해 두었죠. 화면에 공장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항온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실내 공간에서 콘크리트 벽체와 기둥이 줄지어 만들어지고 있었죠.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정밀한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PC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아니라 항온 항습이 통제된 공장 안에서 벽체와 기둥과 슬래브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앞서 보여드린 사우디의 기후를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낮 53도, 밤 급냉. 이 온도 편차가 콘크리트 양생을 망치는 주범이었죠. 중국 건축공정공사의 균열 사진이 바로 이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PC공법은 이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했죠. 공장 안은 사계절 내내 동일한 온도였으니까요. 50도든 영하든 상관없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재는 설계 강도를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을 끼우듯 조립만 하면 되었죠. 저는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틀었습니다. 왼쪽은 중국 기업의 재래식 현장 타설 장면이었고 오른쪽은 한국 기업의 PC공법 조립 장면이었죠. 왼쪽에서는 폭염 속에 노동자 수십 명이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크레인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벽체를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있었죠. 속도도 정밀도도 투입 인력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리웨이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박 자료를 검색하던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PC공법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 디자인 빌드라는 단어를 띄웠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재 조달,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책임지는 원스톱 솔루션이었죠. 비스마야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만 지은 것이 아니라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정수장을 세우고 전기 배전망을 구축하고 학교와 관공서까지 도시를 통째로 구동시킨 것이었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군데와 계약하면 도시 전체가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업체를 조율할 필요가 없었고 책임 소재도 명확했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도시의 3차원 가상 모델이 떴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경로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고 에너지 효율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네이버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도시가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도시를 돌려보는 것이었죠. 바람길은 적절한지, 에너지 소비는 최적화되었는지, 교통 흐름의 병목은 없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뒤 실제 건설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드웨어만 짓는 나라와 하드웨어에 두뇌까지 심어주는 나라가 있다고요. 규모가 아니라 급이 달랐던 것이라고요. 제 논문 30편이 놓친 변수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규모와 가격만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했던 제 모델에는 기술의 밀도라는 차원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꺼냈습니다. 2025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이 직접 인천공항에 내렸다는 뉴스를 띄웠죠. 장관이 한국 건설사들을 만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시공사가 발주처를 찾아가죠. 수주를 따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로비를 하고 경쟁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구애하러 온 것이었죠.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기 위해 장관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를 찾아온다는 것은 건설 산업의 권력 구조가 뒤집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사우디는 돈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1600조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가 기술을 사러 날아온 것이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죠. 리웨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화면을 내리거나 창을 최소화한 것이 아니라 덮개를 닫은 것이었죠. 강의 시작부터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무기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매출 387조를 외치며 자신만만하게 반박하던 리웨이, 서방 언론의 편향이라며 방패를 들었던 리웨이, 중국 기업의 철수 앞에 침묵했던 리웨이가 지금 마지막 무기마저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리웨이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올리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기술 생태계의 차이라고요. 개별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와 시공, 건설과 정보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올리버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소피가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강의 내내 메모 한 줄 하지 않던 소피였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소피였죠. 펜을 놓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익성은 검증되었느냐고요. 기술이 뛰어난 것과 돈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저는 소피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가 메모를 시작했다는 것은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었고,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묻는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소피를 움직이려면 감동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조금 뒤에 꺼내도 될 이야기였죠. 저는 강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드렸다고요. 하지만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서 왔는지를요. 50년 전 이 나라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가 비로소 보일 것이라고요. 리웨이가 닫힌 노트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자의 눈빛이 아니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1970년대로 되돌렸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웠죠.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맨 얼굴에 안전모 하나만 쓰고 있었고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보이지 않았죠. 믹서 트럭도 없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사진 전체를 뿌옇게 뒤덮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건설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이 사람들이 가진 무기는 딱 두 가지였다고요. 성실함과 싼 인건비. 기술은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었죠. 일본어로 된 기술 교재를 베끼며 공법을 배웠고 선진국 기업 밑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했습니다. 설계는 꿈도 꾸지 못했고 감리 권한은 당연히 없었죠. 시키는 대로 주어진 도면대로 묵묵히 삽질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죠. 이 설명이 지금 어딘가의 건설 산업과 닮아 보이지 않느냐고요. 리웨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맞았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포지션은 지금 중국의 포지션과 놀라울 만큼 겹쳤죠. 거대한 노동력, 낮은 단가, 규모로 밀어붙이는 전략. 기술보다 물량, 품질보다 속도. 50년 전 한국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중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2장을 나란히 놓았을 뿐이죠. 왼쪽에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의 흑백 사진, 오른쪽에 2020년대 중국 건설 현장의 컬러 사진. 두 사진의 구도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유사성을 스스로 읽어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년의 궤적을 한 장의 그래프로 압축했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해외 건설 수주의 기술 등급이었습니다. 1970년대 단순 시공에서 출발해 1990년대 설계 시공 병행으로 올라가고 2000년대 디자인 빌드 원스톱으로 도약하고 2020년대 디지털 트윈까지 통합하는 곡선이었죠.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하도급에서 원도급으로 시공자에서 도시 설계자로 50년에 걸친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는 외교의 힘도 있었습니다. 저는 1973년으로 시간을 돌렸죠.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비틀거리던 해였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무기화를 선언했고 석유 가격이 4배로 폭등했죠.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편에 섰고 아랍 국가들은 그들에게 원유 수출을 끊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아랍 편에 서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서방 진영의 눈밖에 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도박이 먹혔죠. 아랍 국가들이 한국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동시에 중동 건설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에 진출한 계기가 바로 이 외교적 결단이었죠. 테헤란의 중심 도로에 서울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서울의 중심 도로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수도에 이름을 새긴 것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뉴스를 꺼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한화의 이라크 비스마야 사업에 자금을 대주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라크의 경쟁국이었습니다. 같은 중동이지만 국익이 충돌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자기 돈을 대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공사판에 돈을 대서라도 한국 기업의 기술을 묶어두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강단 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제35년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규모와 가격이 승자를 결정한다는 명제가 사우디 국부펀드의 이 결정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가장 크고 가장 싼 기업을 쫓아내고 가장 비싸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을 택했으며 심지어 경쟁국의 사업에까지 돈을 대서라도 그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었죠. 그때 리웨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움 대신 무게가 실려 있었죠. 교수님, 그러면 중국은 50년 전 한국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가 자국을 수호하던 전사에서 자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매출 387조를 무기로 휘두르던 손이 지금은 질문을 위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리웨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요. 단,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쌓기 시작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5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규모가 아니라 약속을 무기로 삼기 시작한다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50년이 걸렸다고요. 소피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강의 내내 냉소와 무표정 사이를 오가던 소피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죠. 놀라움인지 인정인지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팔짱을 낀 손에 힘이 풀려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올리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강단 위에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하지만 위치는 바뀐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중국이 있고 50년 전 선진국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한국이 올라섰다고요. 제 가설이 놓친 것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뢰라는 변수는 시간축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었고 제 논문 30편에는 그 시간축이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요.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저는 이 숫자를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띄웠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가 50년 만에 쌓아 올린 총량이었죠. 이 숫자 안에 전쟁터에서 죽어간 12명의 노동자가 있었고 포탄 속에서 지켜낸 납기가 있었으며 IS 앞에서 내리지 않은 깃발이 있었습니다. 규모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쌓은 숫자였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한 사람의 삶이라고요.
강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맨 뒷줄, 출입문 바로 옆자리였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피부에 짧은 곱슬머리, 턱 아래로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제 수업을 수강한 적 없는 얼굴이었죠. 오늘 특별 강의 공지를 보고 찾아온 학생인 듯 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고 강의실 200명의 고개가 동시에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비스마야는 제 고향입니다. 강의실에서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까이 대며 이름을 물었죠. 하산 알무사위,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 25살, 토목공학 석사과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산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허벅지 옆으로 내린 두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로로 나와 강단 쪽을 향해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죠. 200명 앞에 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산의 구두 소리가 계단식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학생들의 시선이 하산의 발걸음을 따라 아래로 내려왔죠. 하산이 강단 바로 아래 통로에 멈춰서서 몸을 돌려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하산의 눈과 리웨이의 눈이 마주쳤죠. 리웨이가 먼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산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쉰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산은 비스마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그다드 외곽의 판자촌에서 태어났다고요. 지붕이 양철판이었고 벽은 시멘트 블록을 쌓아 올린 것이었는데 여름이면 실내 온도가 45도를 넘겼다고 했죠. 물은 하루에 2시간만 나왔고 전기는 이틀에 한 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산은 이것이 자신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하산이 13살이던 해에 세상이 무너졌다고 했죠. 이슬람 국가가 모술을 집어삼켰고 검은 깃발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고요. 바그다드 외곽에서도 폭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웃집 남자 셋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가족을 깨웠죠. 트럭 한 대에 가족 6명과 이불 몇 채를 싣고 남쪽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없었다고요. 그냥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산의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을 품에 안고 트럭 짐칸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산은 울지 않았다고 했죠. 무서워서 울 수조차 없었다고요. 사막을 달리던 중에 아버지가 트럭을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흔들렸죠. 모래바람 너머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산은 트럭 짐칸에서 일어나 먼지투성이 유리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고 했죠. 폭염 속에서 노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크레인 옆에 서 있었고 콘크리트 벽체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산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인지 유럽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다고 했죠. 모든 외국인이 떠난 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하산의 가족은 비스마야에 정착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구역이었지만 이라크 정부가 피난민에게 임시 거주를 허용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완성된 동 하나에 여러 가족이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고 복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 어제 없던 벽이 서 있었고 어제 없던 도로가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하산은 매일 보았다고 했죠. 폭염이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해가 가장 높은 시간에는 공장 안에서 벽체를 제작하고 해가 기울면 다시 현장에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하산의 세계가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도로가 깔렸고 생전 처음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다고 했죠. 상하수도가 연결되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판자촌에서 이틀에 한 번 들어오던 전기에 익숙했던 사람이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을 처음 본 것이었죠.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하산의 여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서가 생기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요. 도시라는 것이 벽돌과 콘크리트의 집합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의 집합이라는 것을 하산은 비스마야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산의 주먹이 풀렸습니다. 두 손을 허벅지 옆에 내린 채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죠. 그 학교에서 처음 글을 배웠다고요. 14살에 처음으로 교실이라는 공간에 앉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책상이라는 것 위에 팔을 올려본 것도 처음이었다고요. 판자촌에서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은 학교의 교실에 앉아서 알파벳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산의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었을 때 그것이 태어나서 처음 받은 칭찬이었다고요. 하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그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이 강의실에 앉아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독일어를 배울 기회도 뮌헨 공과대학의 지원서를 쓸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숫자들은 전부 맞다고 했습니다. 101억 달러, 10만 가구, 자재공장 17개.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제 삶이 있다고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이 몸을 돌렸습니다. 리웨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규모와 가격, 저도 안다고요. 387조 원이라는 숫자도 알고 중국이 세계 1위라는 것도 안다고 했죠. 하지만 제 고향에 남아준 건 가장 큰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닫힌 노트북 위에 올려놓았던 두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질문도 변명도 없었죠. 강의 초반에 387조를 외치던 목소리가 서방 언론의 편향을 주장하던 확신이 지금은 고개 숙인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